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 사람 분명 내가 진짜 너무 완전 잘하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평소랑은 좀 이상한 분위기를 풍긴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딴 사람 같다든지 누군가가 그렇게 느껴진 경험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히보리님께서 오랜만에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히보리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히보리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은 아니고요. 낚시를 갔다가 알게 된 분에게 들은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2014년쯤 그쯤인 것 같은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그분을 처음 본 게. 겨울엔 베스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곳이라든지 그렇게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샘물 유입구라든지 아니면 수심이 얕은 곳에서 경사가 지면서 깊어지는 곳이라든지 이렇게 특정적인 조건을 갖춘 곳으로 제한이 되거든요. 제가 가는 곳도 앞쪽은 얕지만 그 석축으로 돼서 급경사고 몇 걸음 걸어가면 수심이 깊어지는 그런 곳이었고요. 그리고 위쪽엔 작은 산이라고 해야 하나? 그 산 같은 게 있는데 직벽으로 깎인 산이 있어서 바람도 막아주고 지열이 있는 곳이라 좀 위험하지만 그래도 겨울엔 저희 동네에선 그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거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 저도 아래층 장어낚시하는 사람 소개로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알려주기 전엔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 늘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겨울에 한 달 정도 나갔었는데 거기에 가서 낚시를 하고 있으면 밤 12시 조금 넘으면 그분이 늘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은 낚시를 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와서는 석축에 앉아서 담배 몇 대 피우다 들어가곤 했는데 있는 시간은 그때마다 이렇게 좀 다른데 짧게는 10여 분, 길게는 30분 정도 그 정도 있다 가더라고요. 전 사연에서도 말했었지만 그때 베스 낚시에 완전 미쳐있을 때라서요. 그래서 일 마치고 오면 바로 씻고 이것저것 대충 챙겨서 바로 나갔었거든요. 차가 없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그래서 낚시하는 자리에 가면 밤 10시? 대략 평균적으로 밤 10시 내외였거든요. 그리고 나가면 날씨가 진짜 엄청 추운데 낚싯대 가이드랑 낚싯줄에 얼음이 생기는 건 기본이고 낚시하면서 이게 낚싯대는 좀 괜찮으려나 뭐 부러지진 않으려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겨울 낚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갑이 없으면 낚시도 못할 정도고요. 너무 추울 때는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손가락에 달려있나 하고 가끔 봐주기도 하고 얼굴에서 뭐가 뚝 떨어지면 진짜 그냥 물 같은 콧물이고 말이죠. 그래도 그거 좋다고 그렇게 나가는 거 보면 이제 낚시가 뭔지 싶기도 한데 그래서 나갈 땐 보온병에 믹스커피 몇 병 타가지고 나갔었는데 그렇게 그 사람을 계속 보게 되니까 몇 번 본 뒤부터는 그 자리에서 저 혼자 그렇게 커피를 마시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분이 든 뒤엔 종이컵 준비해서 그분한테도 한 잔 드렸고 그래서 그게 그분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친해진 계기가 된 거고요. 그렇게 친해진 그분을 이제 아저씨라고 칭할게요. 아저씨는 나이가 50 후반 정도? 그 정도로 보였는데 동네에서 막걸리집을 하고 있었어요. 거긴 저도 알고 있는 작은 파전집이었는데 그 가게가 그 아저씨가 하는 가게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한잔 하러 오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몇 번 커피가 서로 오가다 보니까 자기 젊었을 땐 동네에서 좀 놀았다는 것부터 가게를 크게 했었는데 다 망해서 지금 그 작게 가게를 한다는 거나 그냥 이런저런 얘기까지 하는 그런 사이가 됐는데요. 그 얘기는 그때 그렇게 아저씨가 해준 얘기 중 하나고 아저씨가 왜 매일 그곳에 나오는지 알게 된 얘기예요. 아저씨랑 어릴 적부터 아주 친했던 동네 친구가 제가 낚시를 하는 그 자리에서 한 1년 정도 거의 매일 그 자리에서 베스 낚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는 그때까지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고 그리고 아저씨 친구는 결혼을 했는데 가게를 하다가 망하면서 그래서 이혼하고 서울로 가서 공장을 다녔다고 했는데 그렇게 서울에서 공장을 다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퇴사를 하고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고 그렇게 고향으로 내려온 뒤엔 일할 생각은 안 하고 한 1년 가까이 그 낚시만 진짜 1년 가까이 맨날 그렇게 나가서 낚시만 했다고 해요. 그렇게 낚시만 하니까 어머님도 그렇고 또 어머니는 형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형도 그렇고 형 식구들도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그러다 밤이었는데 어디서 술을 거하게 마신 친구가 아저씨 가게로 왔대요. 동네가 작아서 밤 11시 정도 넘으면 손님이 없는 곳이라 그때 아저씨도 가게 정리하고 들어가려던 참이었는데
그렇게 친구가 취해서 아저씨를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잔하자고 하는데 친구를 보니까 어디서 맞고 왔는지 눈도 부어있고 입도 부어있더랍니다. 그냥 얼굴 전체가 부어올랐고 손은 손등이 닦아져서는 그래서 너 왜 그러냐고, 어디서 싸우고 온 거냐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냥 술이나 달라면서 웃기만 하고 말을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아저씨는 가게 문 닫고 두부 좀 굽고 그리고 남은 전들 좀 부쳐서 그거 가지고 친구랑 한잔하는데 꽤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도 친구도. 근데 갑자기 친구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더라는 거죠. 그 아저씨도 그때 알게 된 건데 실은 친구가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아픈 상태였고 그 눈 말고도 무슨 병이 있었다는데 병도 제가 잘 모르는 병이라서 생소했어요. 그래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좀 심각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그래서 전에 다닌 회사도 퇴사를 하고 내려온 거였고요. 친구는 현실적으로 다시 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사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서 그렇게 매일 낚시를 하러 나간 거였다는데 아저씨도 친구가 평소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맨날 낚시만 하러 나가서 그때 의아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매일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그게 좋아서 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 아저씨 친구에겐 정말 하루하루가 짐이었다고 했답니다. 그렇다고 그걸 가족들한테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아니 못한 거죠. 당시 형도 힘들고 어머니도 힘든데 어머니 모시고 조카들하고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얘기 해봐야 그 집만 된다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저씨 친구 형이 그런 아저씨 친구를 때렸다는 거죠. 그렇게 얼굴이 망가진 것도 형이 그렇게 만든 거고요. 형이 예전에 동네에서 주먹으로 좀 알아준 사람이었다는데 성격이 좀 그랬다나 봐요.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고. 그런데 아저씨 친구가 형한테 맞은 것도 그날이 처음은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날은 다른 날보다 좀 더 심하게 맞은 것 뿐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형이 때려서 맞는 거. 그런데 아저씨 친구는 또 사람이 내성적이고 몸도 좀 약한 편이었다고 해요. 그때도 아픈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조용한 친구였다는데 그날은 형한테 맞고 나와서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술 먹고 혼자 주먹으로 어딜 그렇게 쳤나 보다 하시더라고요. 벽이라든지 뭐 그런. 그래서 손도 멀쩡하지 않은 상태로 다 까졌고 그쯤 얘기했을 때 아저씨도 살짝 울먹이더라고요. 아니 울었다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잠깐 울다 다시 얘기를 하셨는데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아저씨도 참 많이 답답했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친구는 그때 한참을 울다가 다 망가진 손을 주머니에 넣더니 작은 상자를 줬다고 해요. 아저씨한테. 친구가 이거 아저씨한테 주려고 왔다면서요. 그리고 살면서 아저씨가 제일 고마웠다면서. 아저씨는 그게 뭐냐니까 이제 친구는 또 말도 안 하고 그냥 웃었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상자를 열어보니까 애기들 돌반지 있잖아요. 작은 거. 그런 건데 좀 큰? 좀 이렇게 넓은.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물어도 그땐 또 많이 취한 상태라 그래서 그거 다시 돌려주면 취중에 어디 던져버리거나 잃어버릴 것 같아서 다음 날이나 전해줘야지 하고는 그 반지는 아저씨가 챙기고 그리고 그때 친구가 너무 취해서 부축해서 이제 집에 데려가기도 힘들고 술에 취한 사람 부축한다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날 그렇게 형한테 맞고 나왔는데 집에 들어가고 싶겠냐 싶어서 아저씨는 가게 한쪽에 자리 펴고 거기서 이제 친구랑 같이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친구가 일어나서 이제 국밥집 가서 밥 먹이면서 그날 친구가 준 그 상자에 담긴 반지를 줬는데 친구가 진짜 선물로 주는 거라고 계속 가지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저씨가 이까 금반지 이게 작은 거 어디다 쓰냐고 그냥 너나 가지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다시 줘도 친구는 그러면 버리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감정이 좀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보관했다가 나중에 주기로 하고 밥 먹고 어떻게 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집으로 간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생각했다고 힘들어도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아저씨도 도울 테니까 좋은 방법 찾아보자고 했다는데 그리고 이제 밥 다 먹고 집에 간다고 하니까 아저씨가 이제 손 흔들고 배웅하고 그리고 아저씨는 또 그날 장사해야 되니까 그날 장사 준비를 했다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세지더래요. 뭔가 좀 찝찝해지는 그런 기분?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반지를 보니까 친구 이름을 가명이라고 하면 가명이 아빠가 가명이에게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죠. 그게 그 친구의 돌반지였던 거예요. 돌아가신 그 친구 아버지가 준. 암만 좋은 사람이고 좋은 친구라고 해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준
그것도 세상에 처음 나와서 처음으로 받은 그 반지인데 그 반지인 돌반지를 주진 않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야, 이거 심각하다, 이거 진짜 심각하다 하면서 아저씨는 친구한테 바로 전화를 했는데 또 전화는 안 받고, 그래서 아저씨는 혹시나 해서 친구가 매일 낚시하던, 그러니까 그때 제가 서 있던 그 자리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데 그때 구급차랑 경찰차가 지나가더래요. 사이렌을 막 울리면서. 그리고 그 차들은 제가 낚시하는 그쪽 방향으로 향했는데 진짜 이쯤 되면 불안함이 극에 달하겠죠. 아저씨는 그 뒤로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모를 정도였다는데 거기 도착을 하니까 바로 구급차랑 또 이제 자리를 뜨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이제 좀 몰려 있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서 사람이 빠져서 죽었다고 하더라는 거죠. 거기서 그렇게 안타깝게 된 게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제가 거기서 낚시를 하기 몇 달 전 일이고요. 그래서 아저씨는 그 뒤로 친구 생각에 그 장사 마치면 매일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친구가 죽은 자리에서 강물을 바라보다 간 거였는데, 언젠가부터 그 자리에서 제가 낚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낚시를 하고 있고, 근데 또 그런 절 보니까 친구 생각이 나서 나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아저씨가 고민한 게 그 반지를 친구 말처럼 아저씨가 보관을 할까, 보관을 해야 되나, 아니면 친구가 죽은 곳에 이제 던져서 돌려줄까, 아니면 친구 식구들에게 이제 전해줄까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했고요. 반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때 아저씨 말을 들으면서 저까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슬픈데 사실 좀 무섭고, 제가 낚시를 하는 자리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말이죠, 슬픈데 좀 무섭더라고요, 솔직히. 그리고 저도 뒤로는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또 술도 안 좋아하니까 아저씨 가게에 갈 일이 없어서 반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정이 깊은 분들이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 얘기가 무섭거나 뭐 귀신이 나오거나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경험한 일들 중에서 평범하지 않았던 기억을 남긴 그런 일이었습니다. 히보리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히보리님의 이번 사연, 제가 볼 때도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었어요. 귀신 얘기도 아니고 무서운 얘기도 아니지만 뭔가 제 스스로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이상하게 여운이 남는 그런 사연이라 떨어뜨렸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가슴이 아픕니다. 사연 속 고인이 되신 친구분의 명복을 빕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